저보고 빨리 돈을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되라는 말만 하셨죠. 저는 그때 옷에 관심이 있었어서 옷을 만드는 것을 하고 싶었지만 옷을 만들고 싶으면 옷공장이나 가라는 부모님의 말에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소위 비행청소년으로 방황을 잠깐 했었죠. 그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저를 위로해준다고 술을 사주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나서야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노발대발하셨고 자기는 이런 문란한 딸을 둔 적이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집에서 나와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애아빠네 집에서 그래도 아들의 자식이 뱃속에 있다고 하니 좀 도와주시기도 하고 애아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 작은 방에 3달치 월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애아빠는 부모님께서는 아직 동거하는 건 안 된다고 직장을 가질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줄 아냐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몰래 혼인신고만 하고 나중에 직장에 다니고 안정적이게 되면 그때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를 보러 오고 그 외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저도 놀 수는 없어서 동네 수선집에서 일감을 받아다가 집에서 수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좋아했던 터라 그전부터 제 옷을 손수 바느질해서 수선하기도 했고 요즘 말로 리폼도 하고 했었기에 제 일솜씨를 보고 칭찬을 받기도 했었죠. 조금씩 돈을 모으나 싶었는데 어느 날 보니 모아둔 돈이 사라져서 애 아빠에게 물어보니까 그 돈을 홀랑 가지고 나가 술값으로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생활비인데 그렇게 가져다 쓰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이 월세도 자기가 내줬는데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그날 이후 애아빠는 제가 벌어온 돈을 술값으로 쓰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술이 잔뜩 취해서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고 제가 돈을 따로 숨겨뒀더니 돈 어디 있냐며 저를 때리기도 했죠. 내가 이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뱃속의 아이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 참고 참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친 것을 가져다주고 장을 봐서 오는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글쎄 애아빠가 웬 여자랑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제가 놀라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으니까 오히려 인상을 쓰면서 왜 평소보다 빨리 오고 난리게 하고 짜증을 내더니 여자와 같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임신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과 함께 뱃속의 아이까지 미워지더라고요. 배를 감싸쥐고 아이에게 미안하다 말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애아빠가 집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애아빠가 저를 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20살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산부인과로 가서 애를 낳았죠.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누워있는데 다른 침대에는 남편들이 와서 고생했다고 하기도 하고 엄마가 와서 맛있는 것들을 챙겨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나더군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전 아이를 안고 엄마가 몸이 부서지더라도 모자람 없이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다시 일감을 받아 일을 하고 있는데 애아빠의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저는 애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냉정한 목소리로 저에게 혼인신고를 너무 서둘렀던 것 같다고 하면서 종이 한 장과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종이는 바로 이혼서류였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면 이 봉투 안에 있는 돈을 주겠다고, 이 돈이면 그래도 어디 가서 새로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면서 아들 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제 자식인데도 이렇게 마냥 버릴 수 있는 것인지 가슴이 죄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딸을 낳은 것 같은데 필요는 없지만 원한다면 자기네들이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합니다. 저는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아 제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미련 없이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집안이 미워서라도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살기 힘들 것을 알기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와 자리를 잡았죠. 아이를 키워야 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자부품을 끼우는 일감을 받아와서 했는데 몇 시간을 허리를 구부리고 목도 숙인 채 일하다 보니 허리며 목이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고 눈도 침침해졌지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 꼭 참으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납품 기한을 맞추니 기업에서도 제게 조금 더 단가를 줘서 일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기들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저까지 5명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줌마들이 잘 못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못한 것도 많아
제가 일일이 다시 하느라고 더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은 공장들 사이에서 꽤 신용 있는 사람들이 됐죠. 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이것으로 먹고 살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게 됐고 제 사정을 알게 된 동네 미싱 공장 사장님이 저에게 아이는 집사람이 봐주겠다고 했다면서 대신 월급이 좀 적게 나올 텐데 그래도 일할 생각이 있다면 일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감사한 마음에 그곳에 일을 하러 다니게 됐습니다. 그 공장에 다니면서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사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시지 않아도 되자 월급도 다시 오르고 저는 아이와 함께 둘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니 걱정이 좀 생겼어요. 바로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이 문제였죠. 저축도 꾸준히 해오긴 했지만 아직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공장 일이 끝나면 수선 일을 받아서 부업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 수선 실력은 동네에서 조금 소문이 나 있어서 조금씩 수선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알게 된 미싱 공장 사장님이 제게 다른 사장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수선집 사장님이셨는데 공장보다 기본 월급은 적지만 수선을 한 개수에 따라서 월급을 더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지만 더 저축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들지 않더군요. 딸은 제 어미가 고생하며 산다는 걸 알아서인지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타려고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그런 모습이 한없이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아이에게 신경을 그리 잘 써주지 못했는데도 착하게 잘 자라준 것과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휴학 한번 하지 않고 대학교를 졸업해 바로 취직까지 성공했죠. 정말 사춘기 없이 제가 신경 한번 쓰지 않게 잘 커준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결혼 문제로 절 속상하게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딸이 26살이 되던 해에 제게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대가 누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보다 14살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띠동갑하고도 2살이나 많은 사람이라니 오히려 저와의 나이 차이가 6살로 더 적더군요. 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딸을 타이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했는데 딸은 딱 한 번만 만나보고 말하면 안 되냐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딸아이의 간곡한 부탁에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사위될 사람을 만나기로 한 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꽤 큰 키에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하게 생겼지만 그렇다고 너무 순둥한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죠.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비소는 본인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일하는 회사 근처에서 정비업을 하고 있는데 딸이 정비소 앞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스타킹이 올이 나간 것을 보고 가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소독약을 주고 자기가 스타킹을 사다 준 것을 계기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성품은 착한 사람인가 보다 싶었지만 일단 나이가 너무 많았고 사람에겐 기술이 제일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벌이가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 둘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그 사람은 제 생각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살아온 인생이 저와 비슷하다 보니 이해가 빠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제 딸은 저에게 조금도 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무릎까지 꿇고 잘하겠다고 자기도 도둑놈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만큼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안일도 반반 나눠서 하고 절대 딸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면서 제게 빌기 시작하는데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사위에게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았지만 저를 어머님처럼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위와 저, 딸 이렇게 셋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딸이 임신을 한 후에는 딸이 먹고 싶다는 것은 새벽에도 일어나서 그게 무엇이든 사와주려고 노력했거든요. 왜 때문인지 몸이 약해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에 사위는 자기가 집안일을 하겠다면서 저에게도 쉬지 말라고 자기가 집안일을 다 도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점점 사위를 더 믿게 되고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된 가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과거에 힘들었던 일은 이제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독 수선 일이 많아서 휴대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녁이나 돼서야 사람들과 같이 밥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서 핸드폰을 봤는데 부재중이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전부 사위에게서 온 것이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사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울부짖으면서 딸이 사고를 당해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하길래 저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수술실 앞에서 사위가 눈물을 흘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운 것인지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딸아이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과일 가게로 향하고 있는데 가는 길에 아이들이 뛰어오느라 제 딸아이를 못 봤는지 제 딸아이를 밀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기만 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하필이면 넘어지는 방향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었고 결국 오토바이와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그때 딸아이는 정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걸으려는 순간 갑자기 풀썩 주저앉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걸을 수가 없다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더니 그대로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와서 보니 부딪히면서 내부에 출혈이 생겼고 그게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다리가 안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하며 신경이 미약하게 손상을 받긴 했지만 재활운동을 잘 한다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저도 모르게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딸아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이었죠. 정말 그때의 심정은 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저와 사위는 혹시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잘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산모에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인지 유산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약해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조심하고 더 소중했던 아기인데 유산했다는 사실을 알면 딸아이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죠. 하지만 일단 살아서 다행이었고 아이야 또다시 가지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딸아이는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딸아이는 제일 먼저 아이를 찾더라고요. 유산됐다는 말에 꿈이 사실이었냐면서 아이가 기어가는데 아이를 안아주려 아무리 쫓아가도 아이가 잡히지 않았다고 펑펑 울어댔습니다. 사위도 다시 노력해보자고 했지만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 못하더라고요. 방금 딸을 잃었으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병원에 왔었기에 딸의 심정을 너무 잘 알 수 있었어요. 딸아이는 그렇게 하루 종일 운 뒤에 식욕도 잃은 채로 병원 침대에 누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겨우겨우 입에 음식을 넣고 휠체어에 태워 바깥 공기도 쐬게 해주고 심지어는 이 엄마도 자식을 잃게 할 거냐고 화도 내봤지만 딸아이는 도무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하루하루 말라가고 근육이 줄어들어 차마 눈물 없인 볼 수 없을 모습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사위는 점점 더 병실에 오지 않게 됐어요. 전에 저에게 있던 일이 생각나 덜컥 겁이 났죠.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저를 불러내더군요. 그리곤 제가 어떤 미친 짓을 하더라도 장모님께서 저를 꼭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며칠 뒤부터 일을 벌릴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사위가 딸에게 했던 것을 생각해서 믿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의 병실을 찾아갔는데 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도 놀라서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당장 오늘이라도 죽어도 괜찮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딸의 눈동자에 분노의 눈빛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딸을 한번 살펴보더니 다행히 이상은 없는 것 같다면서 병실을 나갔어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사위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딸이 핸드폰 화면을 사위에게 내밀더라고요. 그곳에는 낯선 여자와 함께 나눈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륜 사진과 함께 차마 보기에는 힘들 정도의 남사스러운 내용들이었죠. 사위는 핸드폰을 뺏어들더니 딸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옆에 있어도 당신은 내가 도움이 되질 않지 않냐. 그날 이후로 날 한 번도 바라봐주지 않고 나를 위해 건강해지려고 노력해주지도 않는다. 나도 참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친다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위안을 얻는다며 말을 하면서 왜 허락 없이 남의 핸드폰을 뒤져보는 거냐며 최악이라고 딸아이에게 자기 핸드폰을 뺏어들고는 그대로 병실로 나가더군요. 그 모습에 딸은 사위를 쫓아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왔지만 신경에 상처가 났는데도 재활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 힘없이 그대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딸을 잡아서 침대에 앉혀놓고는 사위가 향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고서도 병원 앞에 세워져 있는 알 수 없는 차를 타고 떠났죠. 저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제 남편도 저를 버리더니 이제는 딸까지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에 제가 다 잘못한 것 같았거든요.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데 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딸에게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사위가 자신을 믿어달라고 한 말이 혹시 무언가 하려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한편으로는 바람핀 것을 이렇게 무마하려고 제게 미리 선수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들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딸의 곁에 있어줘야 했기에 저는 딸에게 향했습니다. 딸은 넋이 나간 것처럼 보이더군요. 다음날
딸은 사위에게 몇 번이고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계속해서 나왔죠. 제게 집에는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날 이후로 사위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더니 딸은 주먹으로 침대를 마구 때리더라고요. 딸은 다음 날부터 그놈을 자기가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며 이를 악물고 재활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잘 먹지 않았던 터라 몇 번을 개원했지만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음식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딸은 이제 2다리로 멀쩡하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건강해진 딸은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을 나서는데 병원 앞에 웬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었는데 딸이 마구 뛰어가더니 그 여자의 뺨을 때리기 위해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딸의 손을 막더니 상자를 하나 줬어요. 딸은 그 상자가 뭔지 보지도 않고 그대로 상자를 내리쳤죠. 그러자 색색깔의 수많은 봉투들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그 여자는 딸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그 내용물이 뭔지 먼저 보라고 했어요. 딸은 주먹을 꽉 쥐더니 봉투를 쥐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봤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위가 딸 앞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하루에 한 통, 못해도 3일에 한 통 되는 편지들은 일기처럼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으며 건강이 빨리 나아지길 바란다고 아이는 또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딸을 다독이는 편지였어요. 딸은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알 수 없어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사위가 새들었던 곳 주인집의 딸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만 10년을 살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주인집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잘 따랐고 그러다 보니 그 딸도 친남매처럼 살았다고 했죠. 그런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말리는 것을 무릎까지 꿇고 도와달라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핸드폰도 없애고 과거에 살았던 주인집 댁에서 얹혀 살면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빠는 어디 있냐고 했고 부모님 댁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여성의 말에 저도 같이 그곳으로 향했죠. 저희가 온 모습에 노부부는 말없이 집 안으로 저희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살고 있었다는 방을 보여주는데 정말 간소하더군요. 친구들과 술 약속 한 번 나가지 않고 막노동도 뛰면서 일을 한다고 다른 곳에 출장까지 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자분께서 제 딸의 손을 잡으며 오빠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게 되어서 기쁘다고 건강해져서 다행이라고 해주시는데 딸과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 문 열리는 소리가 나기도 전에 딸이 재빠르게 현관으로 향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의 발소리는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오던 사위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 딸의 모습에 깜짝 놀랐고 곧이어 눈물을 흘리더니 제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마음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며 제 딸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위는 제게 믿어달라고 먼저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만 했던 제가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고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함께 살았던 곳으로 돌아와 다시 셋이서 오손도손 살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에 실패했지만 딸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다행이네요. 딸아이는 임신을 하면 또 위험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지만 사위가 좋은 사람이니 사위를 믿고 또 자식을 가지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언젠가 예쁜 손주, 손녀들로 이 집이 떠들썩해지는 날이 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